안녕하세요. 전 재산을 생판 모르는 거지한테 줘버린 애미입니다. 저는요, 시장 바닥에서 나물 팔아 아들 하나 키운 사람이에요. 29에 시집와서 32에 남편을 잃었어요. 공사장에서 발을 헛디뎠다는데 병원에 닿기도 전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장례 치르고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제품엔 돌도 안 지난 핏덩이 하나만 덩그라니 남아 있었습니다. 기댈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친정은 일찍 갈라졌고 시댁은 그 사람들 얘긴 이따 차차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연고도 없는 시장 한 구석에 나물 보따리 하나 이고 들어앉은 거예요. 그때가 한겨울 동짓달이었습니다. 좌판 하나 세낼 돈이 어디 있겠어요. 시장 맨 끝자리 생선 다라이 비린내가 코를 꽉 찌르는 구석에다 신문지 깔고 나무를 펼쳤어요. 시래기에 고사리에 콩나물, 새벽 4시에 도매상까지 가서 떼온 것들이지요. 그 나물찜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물 먹은 시래기 한 자루를 머리에 척 이면 목이 자라목처럼 쏙 들어가요. 그걸 이고 어두운 새벽길을 30분 걸으면 한겨울인데도 등에 땀이 흥건했어요. 그 땀이 식으면서 등짝이 또 얼음장처럼 시렸고요. 젖먹이는 맡길 데가 없었습니다. 김장할 때 쓰는 빨간 고무대야 있잖아요. 거기다 헌 솜잎을 깔고 우리 아들을 뉘어서 자판 옆에 딱 붙여놨어요. 손님 오면 나물 팔고 애가 칭얼대면 들쳐업고 또 나물 팔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한겨울에 찬물로 콩나물을 헹구면요. 손이 곱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엔 아예 감각이 없어져요. 손등이 쩍쩍 갈라져 피가 비쳐도 아픈 줄을 몰랐어요. 밤에 집에 와서 더운 물에 손을 담그면 그제야 그 갈라진 틈이 쓰라려서 눈물이 핑 돌았지요. 저는 그 쓰라림으로 '아 오늘 하루도 살아냈구나.' 했습니다. 밥은 어떻게 먹었냐고요? 손님 뚝 끊긴 한낮에 좌판 밑에 숨겨둔 보온병물을 한 사발 들이키는 게 제 점심이었어요. 라면 한 봉지 끓여 먹을 그 몇백 원이 아까웠거든요. 제 입에 들어갈 그 돈 아끼면 우리 아들 한 끼가 더 나오니까요. 울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저는 우리 아들 앞에서는 절대 안 울었어요. 애가 새근새근 잠든 깊은 밤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행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울고 찬물로 눈 씻고 나면 신기하게 다음날 또 나물찜을 일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도요, 저는 아무리 속이 쓰려도 옆자리 아주머니한테 단돈 100원 손 벌린 적이 없습니다. 자릿세 밀린 적도 없고요. 제 옷은 소매가 다 해져도 우리 아들 베네저고리만큼은 빨아서 풀먹여 빳빳하게 입혔어요. 가난한 거야 제가 아니지만 초라하게 사는 건 제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거창한 욕심이 있었겠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한 번 해본 적 없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 하나 남들 사는 만큼만 학교 가서 친구들 앞에 기 안 죽고 신발 주머니에 멀쩡한 운동화 한 켤 내놓고 다니고 제 소원이라곤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깡통 하나를 묻어뒀어요. 좌판 밑에 누가 볼세라 신문지로 꽁꽁 덮어서요. 하루 장사 파하고 나면 동전 몇 개씩 손님이 깎아달라는 거 모진 마음으로 안 깎고 받은 100원, 200원 거기다 야금야금 모았습니다. 우리 아들 첫 운동화 사줄 돈이라고 그 깡통에다 손가락 걸고 혼자 약속을 했지요.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장사를 파하고 그 깡통에 하루 번 동전을 절그럭절그럭 쏟아부었어요. 손가락에 침 발라가며 세어보니 이제 4,000원 남지.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모으면 우리 아들 발에 새 운동화를 신길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들쳐업고 식어 빠진 나물 보따리를 다시 머리에 고 그 깡통을 가슴에 꼭 품은 채
캄캄한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문깜방 문을 따고 들어서면 바깥 골목보다 방 안이 더 시렸어요. 연탄 한 장이 아까워서 아궁이를 거의 죽여놨거든요. 그래도 잔윤에 등짝 닿는 아랫목 한 뼘만큼은 시키면 안 되니까 거기다 우리 아들을 살살 내려놓고 손미부를 턱 밑까지 끌어 덮어줬어요. 새근새근 자는 그 작은 콧김이 제 손등에 닿는데 그 온기 하나에 하루 피로가 쏙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가만 천장을 한참 올려다봤어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왔나 그런 생각이 들 만도 한데요. 가만 따져보면 저는 호강이란 걸 애초에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팔자가 나빠서 일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제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짐을 대신 지는 자리였던 거지요. 저는 의로 오빠 하나 둔 맏딸이었어요. 아버지가 11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노름빚을 잔뜩 지고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빚쟁이들이 새벽마다 솥단지를 드러내 가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서네요. 어머니는 그 충격에 시름시름 말다가 자리보전을 하셨고요. 그러니 그 집에서 성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저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만 겨우 마치고 책가방을 놨습니다. 중학교 배지를 단 친구들이 교복 입고 종아리 내놓고 깔깔거리며 지나갈 때요. 저는 그 길목 방앗간에서 떡살을 빻고 있었어요. 배지가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요. 근데 부러워한다고 쌀이 빠지나요? 손에 침 발라가며 한 대박이라도 더 빻아야 밥값이 나오는 거리요. 15에는 남의 집살이를 들어갔어요. 서울 어느 부잣집 부엌대기로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구 7에 밥을 짓고 그 집 빨래를 우물가에서 손으로 다 했어요. 한겨울 우물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이 빨갛다 못해 시퍼렇게 부어올랐습니다. 그 손으로 또 양잿물 빨래를 주물렀으니 손등이 다 트고 갈라져서 피딱지가 앉았어요. 그 집 사모님은 제 손을 보고 "아이고 곰발바닥 같다."며 웃었습니다. 월급날이면요. 저는 그 돈을 봉투채 어머니한테 붙였어요. 한 푼도 안 떼고요. 같이 일하던 식모 언니는 월급 타면 시내 나가서 빵도 사 먹고 분도 발랐는데 저는 그 봉투에 손을 못 댔어요. 그 돈에서 100원만 빠져도 우리 집 살림 어디 한 군데가 삐걱거렸으니까요. 제 신발 얘기 하나 해 드릴까요? 저는 그 시절 검정 고무신을 3년을 신었습니다. 밑창이 종잇장처럼 닳아서 비 오는 날엔 발바닥에 흙탕물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한 번은 코가 터졌는데 새로 살 생각은 않고 무명실로 제가 꿰맸어요. 꿰맨 자리가 영 흉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 운동화 뒤축이 까졌다고 하길래 제 신발 살 돈으로 오빠 운동화부터 사다 줬어요. 저는 또 꿰맨 고무신을 신고 오빠는 새 운동화를 신었지요. 그렇게 제 청춘을 통째로 갈아 넣었는데요. 집안이 끝내 갈라졌어요. 오빠는 공부 마치자마자 처가덕 본다고 멀리 떠서 연을 끊었고 어머니는 제가 시집가던 해 눈을 감으셨어요.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다 정작 제 손에 남은 건 갈라진 손등 하나뿐이더라고요. 그러다 만난 사람이 우리 애아빠예요. 말수 적고 점잖은 사람이라 저 사람이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더 묻혀도 서럽진 않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시집을 갔는데 그 사람마저 3년 만에 저를 두고 가버린 거예요. 문제는요,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시댁이라는 사람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손을 시누이가 한 분 있었어요. 남편의 누나였지요. 이 형님이 친정덕을 단단히 봐서 읍내에서 제일 큰 정미솥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어요. 손에 금가락지를 주렁주렁 끼고 사철 비단옷에 밍크 목도리를 두르고 다니는 양반이었습니다. 장례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형님이 문간방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어찌나 진한지
우리의 분유 냄새 나던 그 좁은 방이 순식간에 다른 세상이 됐어요. 형님은 들어와 앉지도 않고 코를 찡그린 채 방 안을 휘 둘러봤어요. 곰팡이 핀 벽지하며 고무대야에 누운 핏덩이하며 부엌 한쪽에 쌓인 나물 보따리를요. 그러더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올케는 팔자도 어지간히 드세다. 멀쩡한 우리 동생을 3년 만에 잡아먹고 말이야.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 잃은 것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게 제 탓이라니요.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입을 떼는데 형님이 손사래를 치며 말을 잘랐습니다. 됐고, 내가 오늘 온 건 분명히 해두려고 온 거야. 동생도 갖겠다. 이제 옳게 하고 우리 집안하고는 남이야. 행여 자식 핑계대고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일 난 꿈에도 하지 마. 부의금이야. 부의금이야. 동네 인시민이 받은 거고. 그 이상은 우리한테 없어. 그 말하면서 형님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았어요. 그래, 이제 뭘 먹고 살려고? 설마 저 나물 보따리고 시장 바닥에 나 앉으려는 건 아니겠지? 명색이 우리 집안에 팔들였던 사람이 그런 천한 짓을 하고 다니면 그 망신은 또 누가 다 뒤집어 쓰겠어? 정 못 살겠으면 애 어디 보육원에 맡기고 옳게는 갈 길 가. 핏덩이를 보육원에 맡기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우리 아들 누운 고무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님은 그런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더니 혀를 끌끌 차고는 비단 치맛자락을 휙 돌렸어요. 나갈 때 보니 그 좁은 골목 어귀에 까만 세단이 서 있더라고요. 그 차 꽁무니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향수 냄새가 밴 그 차가운 방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서럽다는 말로는 모자랐어요. 근데요, 저는 그날 다짐을 하나 했어요. 보육원 소리까지 들어가며 무릎 꿇으니 차라리 이 손등 다 닳도록 나무를 팔겠다고요. 우리 아들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게 남들 사는 만큼은 기어이 키워내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도 새벽 4시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자는 아들 이마에 입을 맞추고 식어 굳은 나물 보따리를 다시 머리에 이고 시퍼렇게 언 골목으로 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첫 발을 내디딘 골목 끝에서 저는 그 할머니를 처음 봤어요. 그의 겨울이 유난히 모질었어요. 며칠째 눈발이 그치질 않더니 그날은 칼바람까지 더해져서 좌판에 앉아 있으면 콧물이 고드름처럼 얼었습니다. 손님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시장 사람들도 일찌감치 좌판을 접고 들어가던 그런 날이었지요. 제 좌판 맞은편 저마도 없는 길바닥에 누가 하나 앉아 있더라고요. 웬 할머니였어요. 다 떨어진 보따리 하나를 앞에 놓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게 자판이라고 펴놓은 거였습니다. 시든 시금치 몇 단에 누렇게 뜬 배추 우거지 몇 입. 그걸 누가 사겠어요. 종일 거기 앉아 있어도 한 단도 못 판 게 분명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 행색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솜이 다 빠진 누비저고리 하나로 그 칼바람을 견디고 있는데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달달 떨고 있더라고요. 손은 또 어떻고요. 동상에 걸렸는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뻘겋게 부어 터지고 군데군데 거뭇하게 죽어 있었어요. 그 손으로 시든 시금치를 자꾸 매만지는데 팔지도 못할 걸 그래도 상품이라고 가지런히 추스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손에서 눈을 못 뗐어요. 남의 손이 아니더라고요. 우물가에서 양잿물에 트고 갈라진 제 손, 시래기 헹구다 피 비치던 제 손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도 누군가를 먹여 살리겠다고 평생 저 손을 저 모양으로 만들었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모르는 사람인데도 영 남 같지가 않았어요. 날이 저물어 제가 자판을 접는데도 그 할머니는 일어날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추위에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처럼요. 그 시든 보따리만 끌어안고 점점 어두워지는 길바닥에 그냥 웅크리고 있었어요. 저는 나물 보따리를 머리에 이려다 말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엔 그날 5,000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요. 그 깡통을 드디어 헐었거든요. 동전이 4,000원이 넘게 모였길래 며칠도 보태서 시장 안 은행 출장소에 가져갔어요. 그 묵직한 동전을 한 움큼씩 세워서 창구에 밀어 넣었더니 직원이 빳빳한 5,000원권 한 장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저는 그 새 돈을 받아들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우리 아들 첫 운동화였거든요. 내일 마침 닷새만에서는 큰 장날이었어요. 신발 장수가 들어오는 날이지요. 우리 아들 그동안 큰애들 신던 헌 신발만 물려 신겼는데 이번엔 기어이 발에 딱 맞는 새 운동화를 신겨야지. 그 5,000원권을 속주머니 깊숙이 넣고 핀까지 꽂아둔 게 다 그 때문이었어요. 근데요, 그 핀 꽂은 속주머니가 저 떨고 있는 할머니 앞에서 자꾸 뜨끔거리는 거예요. 내 새끼 운동화 살 돈인데 이걸 왜? 저도 사람이라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내일 장 지나면 또 한 달을 모아야 하는데 우리 아들은 그럼 또 헌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발길을 때렸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그때 기침을 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것 같은 마른 기침을요. 그 소리가 어찌나 시린지 저 양반 오늘 뜨신 거 한 술도 못 떴겠구나. 이 밤에 저러다 길에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아들 운동하고 뭐고 다 뒤로 밀려나더라고요. 저는 속주머니 핀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빳빳한 5,000원권을 꺼내서 할머니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할머니가 흐릿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시퍼렇게 언 손에다 5,000원을 쥐어드리고 두 손으로 꼭 감싸줬어요. 할머니, 이거 얼마 안 되지만요. 저짝 가게에서 국밥 한 그릇 뜨끈하게 사 잡수세요. 이 추위에 빈속으로 계시면 큰일 나요. 할머니가 그 돈하고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그 동상 걸린 손으로 제 손을 와락 맞잡는 거예요. 어찌나 새겨지는지 그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 마디가 제 손등을 꽉 누르는데 차가운 줄 알았던 그 손에서 뜨거운 게 전해지더라고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랬습니다. 세댁도 등에 새끼를 업었으면서 이 귀한 걸 나를 줘. 이 은혜를 어찌 갚어.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는데 저는 콧등이 시큰해서 얼른 일어났습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저는 그냥 그 손이 제 손 같아서 그랬을 뿐인데요. 더 있다간 저까지 같이 올 것 같아서 저는 나물 보따리를 후딱 머리에 이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와서요. 자네나들 발을 가만히 만져봤어요. 양말 사이로 삐죽 나온 그 작은 발을요. 내일 새 운동화 신겨준다고 약속했는데 또 한 달을 기다리게 생겼다고 생각하니 미안해서 눈물이 줄줄 났어요.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행주로 입을 틀어막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펑펑 울고 났는데도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따뜻하더라고요. 그 할머니 국밥 한 그릇 따숩게 잡섰겠다. 오늘 밤 얼어 죽진 않겠다. 그 생각 하나에 제 마음이 그렇게 놓이는 거예요. 그게 참 묘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어요. 이 좁은 시장 바닥이라는 데가 소문이 발보다 빨라요. 옆 좌판 아주머니가 그 광경을 봤던 모양이에요. 며칠 뒤 그 얘기가 돌고 돌아 기어이 우리 형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형님이 또 자가용을 타고 시장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올케, 내가 별 웃음소리를 다 들었네. 글쎄, 올케가 시장 바닥에서 거지한테 돈을 줬다며? 그것도 5,000원씩이나. 저는 콩나물을 다듬던 손을 멈췄습니다. 지자식 운동화도 못 사 신기는 주제에 생판 모르는 거지덕서는 무슨 청승이야. 하여간 못 배운 티를 낸다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올케가 그러니까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시장 바닥을 못 벗어나는 게야. 적서는 돈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올케 같은 사람은 말이야. 한 푼이라도 움켜쥐고 살아야 하는 게야.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형님은 제 자판에 놓인 시든 나무를 손끝으로 툭 밀치고는 치맛자락을 휙 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형님한테 무슨 말을 한들 알아듣겠어요? 분수라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히긴 했지만요. 저는 그저 밀쳐진 나무를 다시 가지런히 추스르고 콩나물을 마저 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는 우리 아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새벽 도매상으로 갈 채비를 했어요. 하루가 그렇게 쌓이고 쌓여 3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라는 게 참 묘해요. 하루하루는 그렇게 더디고 무겁더니 돌아보니 눈 깜짝할 새예요. 고무대야에 누워 칭얼대던 그 핏덩이가 어느새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서 제 짐을 척척 받아드는 사내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름은 준호예요. 이 녀석이 어릴 때부터 속이 어찌나 깊은지 다른 집 애들 학원 다닐 때 우리 준호는 학교 파하면 시장으로 곧장 왔습니다. 제 자판 옆에 책가방 내려놓고 앉아서 콩나물 시루에 물도 주고 손님 거스름돈도 챙겨주고요. 제가 남들은 학원 가는데 너는 엄마 때문에 이러고 있어서 미안하다 그러면 이 녀석이 그래요. 엄마, 나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학원 가는 거보다 좋은데? 그 말 한마디에 제 고생이 다 녹았지요. 이 녀석이 머리도 좋았어요. 학원 한 번 못 보냈는데 취임으로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척 붙더라고요. 합격자 발표나던 날 저는 시장 사람들 다 들으라고 콩나물 값을 그날 하루 반값을 팔았어요. 우리 아들 고등학교 붙었다고요. 그날 제가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는지 몰라요. 대학은 못 보냈습니다. 이 녀석이 굳이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엄마 등골 빼서 무슨 대학이냐고 자기는 딸 기술을 배워서 돈 벌겠다고요. 저는 그게 두고두고 가슴에 박혀요. 못 가르쳐서 미안한 게 아니라 그 어린 게 제 엄마 등골 걱정부터 했다는 게요. 그래도 준호는 제 앞가림을 야무지게 했습니다. 공고 나와서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웠는데 손재주가 야물어서 인정을 받았어요. 26에는 번듯한 정비회사에 정직원으로 들어가 작업복에 제 이름표를 척 달았더라고요. 첫 월급 타던 날 이 녀석이 빨간 내복 한 벌을 사 들고 왔어요. 엄마, 이제 시장에서 떨지 말고 이거 입어. 그 내복을 받아드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요, 제 첫 월급을 봉투째 친정에 붙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준호는 지 첫 월급으로 지 엄마 내복을 사온 거예요.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그 빨간 내복 한 벌이 제 30년 고생에 대한 상장 같았습니다. 요즘 제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이제는 새벽 도매상까지는 안 가요. 준호가 한사코 말려서 좌판도 시장 안 번듯한 점포 한 칸으로 옮겼어요. 그래도 저는 나무를 못 놔요. 평생 만진 게 이건데 손을 놓으면 어디 아픈 데가 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일거리 삼아 단골들 나물이나 다듬어 파는 거지요. 저녁이면 준호가 퇴근길에 들러요. 엄마, 오늘 장사 잘했어? 하면서 점포문을 쓱 들어서면 손에 늘 뭐가 들려 있어요. 어떤 날은 붕어빵 한 봉지, 어떤 날은 제가 좋아하는 호두과자. 그걸 같이 까먹으면서 점포 정리를 하는 그 시간이 저는 하루 중에 제일 좋아요. 지난 주말엔 둘이 영화도 봤습니다. 이 녀석이 글쎄, 엄마, 영화관 한 번도 안 가봤지? 하더니 표를 끊어왔더라고요. 캄캄한 데서 큰 화면 보면서 팝콘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옆에서 준우가 엄마 재밌냐고 자꾸 들여다보는데 영화보다 그 얼굴이 더 좋아서 자꾸 그쪽만 봤지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비단 옷도 금가락지도 없지만요. 퇴근길에 붕어빵 사들고 오는 자식 하나. 그거면 저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 형님이 저더러 평생 시장바닥 못 벗어난다 했지만요. 저는 이 점포 한 칸이 그 형님 정미소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님을 시내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준호 데리고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요. 형님도 무릎이 안 좋아 다니던 모양인데 머리는 여전히 곱게 말고 옷도 비싼 걸 입었는데 어쩐지 얼굴에 그늘이 졌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보더니 옛날 버릇이 어디 가나요? 대뜸 자식 자랑부터 늘어났습니다. 올케는 여태 그 시장에 붙어 있나? 아이고, 나는 우리 큰아들이 글쎄 건물을 하나 올렸지 뭐야. 작은 아들은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다 똑똑한 게 어디 가겠어? 자식 농사는 말이야. 머리가 받쳐줘야 하는 게야. 저는 그냥 웃으며 들었어요. 근데 올케 그 정비소 다니는 아들은 아직도 엄마 깨고 사나? 사내 자식이 그래서 어디 크게 되겠어? 우리 애들은 바빠서 1년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어. 큰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효도? 그런 건 돈으로 하는 게야. 우리 애들은 다달이 용돈을 척척 붙여. 올케 아들처럼 붕어빵이나 사들고 다니는 게 효도가 아니야. 옆에서 듣던 준호가 뭘 하려는 걸 제가 팔을 꾹 눌러 막았습니다. 형님은 한참을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하다가 진료실에서 부르는 소리에 일어났어요. 절뚝이며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화가 나기보다 그냥 좀 쓸쓸해 보였습니다. 건물 올린 아들, 미국 대학 나온 아들, 그렇게 잘난 자식들이 많다면서 왜 그 큰 병원에 혼자 절뚝이며 다니나 싶어서요. 준호가 그 형님 사라진 쪽을 보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 나는 건물은 못 사줘도 엄마 무릎 아프면 내가 업고 다닐 거야. 저는 그 녀석 등짝을 툭 치고 웃었습니다. 됐다 이놈아. 엄마는 네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천석군 부럽지 않다. 그날 저녁에도 준우는 어김없이 점포에 들렀습니다. 마침 회사에서 야유회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비소 동료들끼리 계곡으로 물놀이를 간다고요. 평소에 일만 하던 녀석이 모처럼 신나서 어머, 나 내일 새벽에 일찍 나가니까 도시락 안 싸도 돼? 하고 챙기는데 그 들뜬 얼굴이 어찌나 보기 좋던지요. 저는 그래도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을 쌌어요. 자식이 어디 멀리 간다는데 빈손으로 보내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단무지에 시금치에 계란지단 우리 준우 좋아하는 거 다 넣어서 열줄을 꽉꽉 말았지요. 호일에 돌돌 말아 가방에 넣어주는데 준호가 싱글벙글 받아들더라고요. 엄마, 나 갔다 올게. 저녁에 봐. 현관문을 나서는 그 녀석한테 저는 평소처럼 손을 흔들어 줬어요. 그 손 흔든 게 우리 모자가 멀쩡한 정신으로 나눈 마지막 인사가 될 뻔한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점포는 여느 날처럼 평화로웠어요. 저는 콩나물 다듬으면서 속으로 좀 들떠 있었어요. 우리 준호 야유회 가서 오랜만에 동료들이랑 신나게 놀다 오겠구나. 저녁에 오면 재밌었냐고 물어봐야지. 시금치단을 묶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하늘이 갑자기 컴컴해지더라고요. 멀쩡하던 날에 먹구름이 삽시간에 몰려들더니 양동이로 들이붓듯 비가 쏟아졌어요. 요즘 말로 게릴라성 폭우라는 거지요. 시장 천막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어찌나 거센지 저는 점포 처마 밑에서 그 위를 보면서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 간 데가 계곡인데 비 많이 오면 위험하지 않나? 그래도 설마 했어요. 다 큰 어른들이 알아서 피했겠지. 회사에서 단체로 갔는데 무슨 일이야 있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나무를 다듬는데 손이 자꾸 흔들더라고요. 괜히 불안해서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 회사 동료라는 청년이었는데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빗소리에 말이 잘 안 들려서 여보세요 몇 번을 했는데 그 청년이 울먹이면서 그랬어요. 어머니, 준호가 물에 휩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시금치단이 바닥에 흩어지는데 그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다시 일어설 힘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점포 셔터도 안 내리고 슬리퍼 바람에 빗속으로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그 계곡 이름을 대는데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니더라고요. 택시가 계곡 입구에 닿았을 때예요. 계곡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방차 불빛이 빗속에 빨갛게 번쩍이고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범벅이 된 얼굴로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우리 준호 어딨냐고. 우리 아들 어딨냐고요. 준호 동료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물놀이를 하고 점심을 먹던 참에 상류에서 갑자기 흙탕물이 벽처럼 밀려내려왔대요. 다들 정신없이 두 그릇 기어 올라가는데 미처 못 빠져나온 동료 하나가 물에 잠기는 걸 본 거예요. 우리 준호가 그 손을 잡으려고 도로 물로 뛰어든 거래요. 죽을 힘을 다해 그 동료를 둑죽으로 밀어냈고 동료는 늘어진 나뭇가지를 붙잡고 간신히 물 밖으로 기어 나왔대요. 그렇게 동료는 살렸는데 정작 우리 준호가 그 반동의 중심을 잃고 시뻘건 물살 한복판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살려낸 동료는 둑에 올라 멀쩡한데 우리 준호만 그 흙탕물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남의 동료 살리겠다고 도로 물로 뛰어들었다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한편으론 우리 준호가 그러고도 남지 싶어서 더 미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직업보다 남 챙기던 그 마음이 하필 그 순간에 발동을 했구나 싶어서요. 계곡물은 이미 사람이 손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평소엔 발목이나 잠겼을 그 막던 계곡이 시뻘건 흙탕물로 변해서 집채만한 기세로 콸콸 쏟아져 내려갔습니다. 통나무며 바위며 다 휩쓸어 가는데 그 한복판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구조대장이 와서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금은 물살이 너무 세서 대원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들어가면 구조하려던 대원까지 위험해져요. 비가 조금이라도 잦아들면 바로 진입할 테니 조금만 더. 아니, 그럼 내 새끼는 그동안 어쩌라고요? 저 물속에서 우리 준호는 지금 숨도 못 쉬고 있을 텐데 제발요. 우리 아들 좀 건져주세요. 내가 이 자식 하나 키우자고 3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요. 제발요. 빗물에 미끄러지며 그 사람 다리를 붙잡고 비는데 구조대원들도 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왜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면 같이 죽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요. 둘러선 준호 동료들은 통곡을 하고 어떤 이는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다들 사실상 포기한 얼굴이었어요. 그 절망적인 분위기가 쏟아지는 빗줄기랑 함께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거기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 보니 구조대는 사람이 휩쓸린 그 지점만 살피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거센 물살에 한참을 떠내려갔을 텐데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물이라는 건 아래로 흐르는 거고요. 저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하류로 가야 한다고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둘러선 준호 동료들을 붙잡고 소리쳤어요. 여기 말고 아래로 가봐야 해요. 물 따라 떠내려갔을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 제발 나 좀 도와줘요. 하류로 같이 가줘요. 슬리퍼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저는 흙탕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아래쪽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더 거세졌어요. 진흙에 발이 푹푹 빠지고 돌뿌리에 정강이가 까지는데도 아픈 줄을 몰랐어요. 그저 물가를 훑으면서 준호야, 준호야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제 목소리가 빗소리에 다 묻혀버리는데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준호 동료 몇이 제 뒤를 따라 같이 하류로 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물구비가 크게 꺾이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저만치 앞서 달려가던 한 사람이 갑자기 우뚝 멈춰서더니 강 쪽을 가리키며 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빗소리에 묻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로 그 사람이 가리키는 쪽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 달려간 그 강가에 우리 준호가 있었어요. 물구비가 크게 꺾이면서 물살이 한풀 죽는 자리였어요. 거기 바위 틈에 우리 아들이 반쯤 물에 잠긴 채로 늘어져 있더라고요. 입술은 시퍼렇게 죽었고 사지가 축 늘어져서 꼼짝을 안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짐승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제 입에서 나온 소린지도 몰랐어요. 근데요, 우리 준호 혼자가 아니었어요. 웬 낯선 청년 하나가 그 거센 물살에 허리까지 잠긴 채로 우리 준호를 끌어안고 바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비옷도 안 입은 평상복 차림에 온몸이 흙탕물 범벅이 돼서요. 한 팔로는 바위를 움켜쥐고 다른 팔로는 우리 준호 겨드랑이를 단단히 끼고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이 이를 낸 거였어요. 저 뒤에서 따라오던 준호 동료가 헐떡이며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다들 발만 동동 구를 때 갑자기 물로 뛰어들었다고요. 구조대원이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소리쳐 말리는데도 그 말을 뿌리치고 흙탕물에 그대로 몸을 던졌다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남이었어요. 우리 준호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상이라도 받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저 사람이 떠내려가는 걸 보고는 지 목숨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 죽음 같은 물에 뛰어든 거예요. 그 거센 물살을 헤치고 들어가서 바위 틈에 걸린 우리 준호를 찾아내 끌어안고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사력을 다해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뒤따라온 구조대원들이 그제야 줄을 던졌어요. 그 청년이 마지막 힘을 짜내 우리 준호를 먼저 밀어 올렸어요. 자기가 먼저 나올 법도 한데 끝까지 우리 아들부터요. 구조대원들이 준호를 끌어올리고 이어서 그 청년한테 손을 뻗었어요. 탈진한 청년이 사람들 손에 끌려나와 강가에 털썩 쓰러지는데 저는 우리 준호한테 매달리느라 그 청년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준호는 숨을 안 쉬고 있었어요. 구조대원이 달려들어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그 손이 우리 준호 가슴을 누를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옆에 무릎 꿇고 앉아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평생 빌어본 적 없는 제가 그 빗속에서 정신없이 빌었어요. 하느님, 부처님 우리 준호만 살려주시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 준호 입에서 왈칵 물이 쏟아져 나오더니 컥컥하고 기침을 하는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가슴이 다시 들썩이는데 저는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살았다. 우리 준호가 살았다. 그 자리에 둘러섰던 사람들도 다 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기는데 저는 그 청년을 찾았어요. 우리 아들 살려준 은인한테 절이라도 해야지 싶어서요. 정신없이 두리번거리는데 그 청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던 구조대원한테 물으니 그 청년은 탈진해서 다른 구급차로 먼저 후송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못 묻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전했는데 그 경황에 저는 우리 준호 살린 구급차에 같이 올라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준호는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물을 많이 먹어서 폐가 안 좋아졌고 체온이 너무 떨어진 데다 군데군데 멍과 상처가 심했지만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다고 했어요. 중환자실에 누운 우리 아들 얼굴을 보는데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잠든 그 얼굴이 어찌나 창백한지 그래도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숨을 쉬고 있는 게 저는 그게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밤새 그 침상 옆을 지키면서요. 저는 자꾸 그 청년 생각이 났어요. 대체 누굴까? 왜 그랬을까? 구조대원도 위험하다고 못 들어가는 그 물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 목숨을 던질 수가 있나.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 얼굴조차 제대로 못 봤으니 찾을길도 막막했고요. 이튿날 아침 준호가 눈을 떴어요. 엄마 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데 저는 그 손을 붙잡고 또 울었습니다. 준호도 그 와중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준호한테 너를 살려준 청년이 따로 있다고 말해줬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 너를 안고 버텼다고요. 준호는 정신이 없어서 그 사람을 본 기억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 모자는 그 은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로 그저 그분이 어디서든 무사하기만을 빌었습니다. 꼭 한번 찾아서 큰절을 올려야 한다고 둘이 그렇게 다짐을 했지요. 며칠 뒤 준호가 일반 병실로 옮기고 한숨 돌렸을 때였어요. 준호 다리 상처에 약을 발라주려고 이불을 걷는데 종아리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 청년이 우리 준호를 얼마나 꽉 붙들고 버텼으면 이렇게 멍이 들었을까? 그 멍자국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일렁였어요. 저는 그 은인을 꼭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준호가 좀 더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날 그 계곡에 출동했던 소방서로 직접 찾아갔어요. 우리 아들 살려준 그 청년이 어느 병원으로 후송됐는지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소방서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접수대 앞에 서니 한 대원이 저를 먼저 알아봤어요. 그날 계곡에 출동했던 분이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그때 그 어머님 아니냐며 아드님 어떻냐고 먼저 물어줬어요. 저는 준호가 고비를 넘겼다고 다 소방관님 덕분이라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청년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아들을 안고 끝까지 버텨준 그 청년, 그 은인을 좀 찾고 싶다고요. 대원이 잠깐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라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요. 그 말에 제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다시피 매달렸어요. 이름이라도 어디 있는지라도 알아야 우리가 사람 도리를 하지 않겠냐고요.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그 대원이 딱 했던지 마침 그 청년이 사고 진술을 하면서 연락처를 남겼다고 본인 허락을 받아 다리를 놔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뒤 그 청년이 병원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27이라는데 얼굴이 앳되고 선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며칠 전 그 사선에서 우리 준호를 안고 버틴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수줍음을 타며 병실 복도에서 머뭇거리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을 보자마자 두 손을 덥석 잡고 그대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총각,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총각이 우리 아들 목숨을 살렸어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청년이 화들짝 놀라 저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냥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네요. 구조대원도 위험하다고 못 들어간 그 물에 요즘 세상에 누가 제 목숨을 던져요. 저는 준비해간 봉투를 청년 손에 쥐어주려 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성인이 받아달라고요. 청년이 펄쩍 뛰며 한사코 마다하는데 그 손살에 치는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그땐 그게 왜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청년한테 가슴에 담아둔 걸 물었어요. 총각, 내가 이게 궁금해서 도통 잠을 못 자요.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나무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 수가 있었어요? 청년이 잠깐 말이 없더니 창밖을 보며 빙긋 웃었어요. 저희 할머니가요. 평생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할머니 얘기가 나오자 청년 눈가가 발그레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 컸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요.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는 진작에 잘못됐을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평생 두고두고 하신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게 못이 박히게요. 저는 그 청년 얘기를 가만히 들었어요. 할머니가 예전에 아주 모진 시절이 있었대요. 할아버지 먼저 보내고
가진 거 다 잃고 갈 데도 없어서 한겨울에 시장 바닥에 나 앉으셨던 모양이에요. 시든 나물 몇 단 펴놓고 종일 앉아 있어도 한 단을 못 파니 그날은 정말 다 놓아버리고 싶으셨대요. 이 추운 데서 그냥 얼어 죽자. 그런 마음이셨대요. 시든 나물 몇 단.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요. 맞은편에서 나물 팔던 어떤 새댁이 등에 갓난쟁이를 업은 새댁이 할머니한테 다가왔대요. 손등이 다 트고 갈라진 손이었는데 그 손으로 할머니 언손을 감싸지면서 그랬대요. "할머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저쪽 가게에서 국밥 한 그릇 뜨끈하게 사잡수세요. 이 추위에 빈속으로 계시면 큰일 나요." 그랬대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었어요. 30년 전 떨고 있던 그 할머니 손에 5천 원을 쥐어주면서 제 입으로 했던 말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평생 나무를 만지느라 마디마디 굵어지고 갈라진 이 손을요. 그 새댁이 지어준 게 마지막 5천 원이었대요. 저는 그만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며칠을 동전으로 모아서 빳빳한 5천 원권 한 장으로 바꿨던 그 돈. 우리 준호 첫 운동화 사주려고 그 5천 원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난 뒤로 저는 그 할머니가 어찌 됐는지 영영 모르고 살았는데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5천 원으로 국밥을 사 드시는데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가는데 그제야 '아 내가 살아야겠구나.' 싶으셨대요. 그 새댁도 등에 새끼를 업고 저렇게 사는데 나라도 못 살까? 죽긴 왜 죽어? 그 국밥 한 그릇에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일어나셨대요. 그렇게 모진 세월 버티고 사신 덕에 나중에 부모 잃은 저를 거두셨고요. 그 5천 원은요. 운동화가 아니었어요. 그건 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갈 이유를 산 돈이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 발에 끝내 못 신긴 그 운동화 한 켤레가 어떤 할머니의 남은 평생이 됐던 거예요. 그걸 저는 30년 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청년이 눈물을 훔치며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얘야, 살다가 남이 위험에 빠진 걸 보거든 절대 네 몸 사리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나도 옛날에 생판 모르는 새댁 덕에 살아는 사람이다. 그 은혜를 너라도 세상에 갚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날 계곡에서 사람이 떠내려가는 걸 보고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꼭 할머니가 등을 떠미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건넨 그 5천 원이 그 할머니를 살리고 그 할머니가 이 청년을 키우고 그 청년이 우리 준호를 살린 거예요. 돌고 돌아서요. 제가 세상에 내던진 그 작은 다정함 한 조각이 30년 만에 제 자식 목숨이 되어 제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우리 준호 종아리에 시퍼렇게 들었던 그 멍. 그걸 들여다보며 왜 그렇게 가슴이 일렁였는지를요. 30년 전 제가 두 손으로 꼭 감싸줬던 그 거칠고 투박한 손, 그 할머니의 손이 손자한테 대물림되어 이번엔 우리 준호를 그렇게 꽉 붙들고 놓지 않았던 거예요. 살려달라고 제가 감쌌던 그 손이 이번엔 제 자식을 붙들어 준 거지요. 저는 청년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전 그 할머니 언손을 감쌌던 그대로요.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한지 저는 한참을 놓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청년한테 그랬어요. "우리 준호 좀 보고 갈래요? 총각이 살린 우리 아들." 저는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준호가 잠든 병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실로 들어서니 마침 준호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준호야, 이 총각이 너를 살린 분이셔." 준호가 부스스 몸을 일으켜 그 청년을 보는데 두 젊은 사람이 한참을 말없이 손만 붙잡고 있더라고요. 준호가 갈라진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형님." 하니까 청년이 "아니에요.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고요. 그 포개진 두 손 위로 30년 세월이 가만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준호한테 그 5천 원 얘기를 다 들려줬습니다.
엄마가 너 첫 운동화 사주려고 깡통에 모았던 그 돈, 한겨울 시장에서 떨던 할머니한테 줬던 그 5천 원. 그게 이 총각 할머니를 살리고 그 할머니가 이 총각을 거두고 이 총각이 다시 너를 살린 거라고요. 준호가 다 듣더니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엄마, 엄마가 나 운동화 못 사줘서 평생 미안하다 그랬잖아. 근데 그 운동화가 나를 살렸네? 그 말에 저도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뜻밖에도 그 신우이 형님이 들어섰어요. 친척 누구한테 들었는지 준호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여전히 머리는 곱게 말고 비싼 옷을 걸쳤는데 무릎이 안 좋은지 지팡이를 짚고 혼자 절뚝이며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서부터 그 버릇이 어디 가나요? 아이고, 옳게. 자식이 물에 빠졌다며. 네, 그럴 줄 알았어. 어미 팔자가 드세면 자식도 험한 법이야. 쯔쯔쯔. 저는 예전 같으면 그 말에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안 그랬어요. 저는 차분하게 형님을 침대 옆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그 5천 원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줬습니다. 30년 전 시장에서 떨던 그 할머니한테 우리 준호 운동화값 5천 원을 쥐어줬던 그날부터 그 할머니가 그 돈으로 살아나 부모 잃은 손자를 키운 것까지 그 손자가 할머니 가르침대로 며칠 전 우리 준호를 그 물에서 건져낸 것까지요. 형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형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형님, 형님이 그때 거지한테 적선한다고 분수도 모르는 청승이라고 저를 그렇게 비웃었지요? 그 5천 원이요? 그게 30년을 돌고 돌아서 형님 친조카 목숨을 살려서 돌아왔네요. 형님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형님은 평생 계산만 하고 사셨잖아요. 손해보는 짓은 죽어도 안 하고 자식들도 머리 좋은 게 최고라고 키우시고요. 그래서 형님한테는 그동안 뭐가 돌아오던가요? 건물 올린 큰아들, 미국 대학교 나온 작은 아들, 그 잘난 자식들은 다 어디 있어서 형님이 이 큰 병원을 지팡이 짚고 혼자 다니세요? 형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근데 한마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 잘난 자식들이 1년에 얼굴 한 번 안 비친다는 걸, 다달이 붙이는 용돈이 효도의 전부라는 걸 형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향수 풍기며 자가용 타고 다니던 그 울새는 다 어디 가고 텅 빈 병원 복도를 혼자 절뚝이며 다니는 뒷모습만 남은 거예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이긴 것도 아니고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좀 허망하더라고요. 저는 형님한테 등을 돌리고 우리 준호 이불을 다시 여며줬습니다. 형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지팡이를 짚고 병실을 나갔어요. 그게 제가 그 형님을 본 마지막이에요. 우리 준호는 한 달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어요. 퇴원하고 며칠 뒤 준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 나 이번에 죽다 살아나면서 생각한 게 있어. 엄마가 옛날에 그 5천 원 안 줬으면 나 지금 여기 없잖아. 우리도 이제 받은 거 세상에 갚으면서 살자. 그래서 우리 모자가 뭘 시작했냐면요. 매달 형편 되는 만큼 동네 독거노인 급식소에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끼니 거르는 어르신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잡수시라고요. 30년 전 그 할머니한테 국밥 한 그릇 사 드시라던 그 마음을 이번엔 우리 손으로 여러 어르신한테 잇는 거지요. 형편이 좀 더 펴면 우리 준호처럼 부모 일찍 여인 아이들 공부도 돕고 싶어요. 그 청년하고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절이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송편도 빚어요. 할머니 손에 큰 그 청년이 우리 준호한테는 형 같고 아우 같은 사이가 됐어요. 저는 가끔 그 청년 손을 가만히 잡아봐요. 30년 전 그 할머니 언손을 감쌌던 것처럼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어디선가 저를 보고 빙긋 웃는 것만 같아요. 요즘도 저는 시장에 나갑니다. 여전히 나무를 다듬으면서 오가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살다 보면요. 내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나? 왜 나만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사나? 억울하고 눈물 날 때가 누구나 있잖아요. 베풀어 봤자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요. 근데요. 제가 겪어보니 아니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던진 그 작은 정 한 조각은요. 절대 어디 안 가고 공중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당장 내 손에 안 돌아와도요. 돌고 돌아서 언젠간 내 새끼한테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기어이 돌아옵니다. 저는 그걸 빳빳한 5천 원짜리 한 장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사연 받아들고 한참을 마이크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5천 원. 요즘 애들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된다고 하는 그 돈이요. 그 돈 한 장이 30년을 돌고 돌아 사람 목숨이 되어 돌아왔다는 이 얘기가 자꾸 제 가슴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저는 오늘 이 방송을 그 5천 원 얘기로 끝맺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실 바로 어머님 당신 얘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연 속 그 나물장수 어머니가 어디 그분 한 분이던가요? 아니잖아요. 찬물에 손등 다 갈라져 가면서 자식 입에 밥 한 술 더 넣어주려고 내 신발은 기워 신으면서 자식 운동화는 새 것 신기려고 그렇게 평생을 사신 분이요. 지금 이 라디오 앞에 앉아 계신 어머님 바로 당신이잖아요. 당신도 그렇게 사셨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가면서요.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시부모 봉양까지. 당신 하고 싶은 거, 당신 먹고 싶은 거, 당신 갖고 싶은 거 다 뒤로 미루면서 그렇게 당신 청춘을 통째로 누군가한테 내어주고 사셨잖아요. 그러다 가끔 밤에 혼자 이런 생각 드시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남는 게 뭔가? 베풀고 참고 양보만 하다 정작 내 손에 쥔 건 뭔가? 그런 서러운 마음이 울컥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애쓰며 사셨는지, 그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저는 다 압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 이 사연이 우리한테 말해주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준 정은요, 절대로 헛된 게 아니었다고요. 어디 사라진 게 아니라 다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고요. 당신이 끓여준 그 밥, 당신이 참아낸 그 세월, 당신이 닦아준 그 눈물이요. 그게 지금 당신 자식들 가슴 속에 따뜻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니 어머님, 이제는 좀 당신을 안아주세요. 평생 남만 챙기느라 정작 당신은 한 번도 못 안아주셨잖아요. 거울 보면 거칠어진 그 손, 그 손이 부끄러운 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따뜻한 손이에요. 그 손으로 한 세상을 먹이고 살리셨으니까요. 남은 인생은요, 이제 좀 당신을 위해서 쓰셔도 돼요. 먹고 싶은 거 잡수시고, 가고 싶은 데 가시고, 입고 싶은 거 입으세요. 그래도 돼요. 그동안 충분히 차고 넘치게 베푸셨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애쓰셨어요, 어머님. 이 험한 세상 여기까지 잘 버텨오신 당신이 저는 참 자랑스러워요. 다음 사연에서 또 따뜻하게 만나요. 그때까지 부디 당신 몸 당신이 좀 아껴주세요. 친정엄마가 여기서 늘 당신 편이에요.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